자, 중구 성동 뭐 비롯해서 이제 뭐 지금 또 근데 저희가 오늘 보도한 거에 따르면 또 이제 저기 종로구 중구가 분리가 안 될 거라고는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리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인구를 종로구가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네. 그걸 맞춘 건데 중구랑 그렇죠. 합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너무 늦게 이제 선거구를 또 갑자기 조정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했다는데 뭐 아무튼 예. 뭐 저희도 혼란스럽겠지만 제일 혼란스러운 건 우리 윤희숙 전 의원 출마 선언 다 해놨는데 예? 인터뷰 다 해놨는데 갑자기 도로 합쳐진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 한강 벨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 박빙으로 약간 평가되고 있는 선거구들 좀 모아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서 약간 여기 좀 박빙이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잖아요. 역대 전적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여기 이번에 약간 박빙일 수 있다. 약간 좀 뭐 위태위태하다. 약간 그런데 한 군데씩 꼽아주신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하다라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위태위태한 거. 균형 감각.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저기에서 좀 해볼 만한 데가 오신환 의원 나오는데, 고민정 의원 나오는데, 저기가 굉장히 조금 해볼 만하다. 오신환 의원은 그리고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옛날에 관악을에서 2번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민주당 쪽에 분열, 3자 구도로 그렇죠. 인해서 되신 그렇죠. 분이라서 이번도 그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저분은 1,000원이 따르는 분이다. 좀 더 물어보세요. 1,000원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따른다고 생각하시냐? 따른다고 생각하냐.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리고 거기가 좀 원래 조금 해볼 만한데 원래 예전부터. 지난번 총선 때도 저희 오세훈 이제 시장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3%인가 2%인가 4%였나? 그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7% 뭐 16% 이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그 격차를 보면은 상당히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어디 한 군데 뽑아주신다면 어디? 저는 이번에 영등포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영등포? 같아요. 영등포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김민석 의원인데 여기를 조금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영등포을이 여기가 역대 굉장히 좀 사실 주목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권영세 의원이 원래 여기 의원이었었는데 옮겨서 국회의원이 안 되자 옮겨서 용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여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이전에 또 최불암 의원이 최불암 탤런트 이 최불암 선생님이 당선됐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정치하셨었네. 집도 여기에 있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김민석이 이전에 나홍배 아마 민정당으로 기억을 해요. 민정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야. 근데 왜 이곳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냐면은 지난 총선에서 이 지역에 김민석 때 박용찬이 대결했죠. 박용찬이 MBC 뉴스데스크 피섭을 당한 언론인 출신이군요. 배현진 의원과 함께 MBC 뉴스입니다 했던 그 사람인데 여기에 박용찬과 김민석이 아주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지난번에 의외로. 또 이정현이 지난번에 여기 이 지역에 또 출마를 했던 곳이기도 해요. 이정현. 근데 지금 박용찬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이른바 윤심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민식이야. 박민식. 전 국무부 장관. 그렇죠. 근데 그래도 김민석이 민주당 쪽에 센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여러분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더현대백화점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IFC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무인도 아니야. 여의도예요. 근데 여기에 또 신경민 전 의원이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었어요. 김민석 직전에.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신당으로 신경민 전 의원이 여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그럼 또 3자 구도. 그러니까요. 김민석, 신경민이 약간 민주당 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표가. 그런데다가 박용찬과 박민식 투박이죠. 투박하네. 투박에 또 이 표도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찢어진
찌심이 전개되는 곳이 영등포이라서 여기도 저는 예측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영등포. 게다가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사쿠라라 그랬어. 그렇죠. 사쿠라, 그죠? 그 아이돌 사쿠라 말고 사쿠라. 그러니까 지금 신경민 전 의원이 뭐냐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뭐 분노를 했다 어쩐다. 그때 이걸 이낙연 낙심을 안고 낙심은 좀 그러네. 연심을 안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여기 삼자구도가 대전이 될 수 되는 있다. 거죠. 마포 을은 좀 어떠세요? 여기도 어쨌든 뭐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한강 벨트냐를 좀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에서 정권 심판원이 지금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그나마 강남 3구를 빼놓고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한강 벨트다라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했고 지난번에 총선 결과를 봐도 2020년 총선 결과를 봐도 한강 벨트고 뭐가 다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득표율 표차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조금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사실 이게 한강 벨트를 특히 모든 지역에다 이렇게 묶는 거가 저는 조금 이제 너무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대표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마포구 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투표율하고, 그러니까 이게 득표율, 보수 정당의 득표율하고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 비율, 그 세대에서 아파트 비율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세대나 연립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보수정당의 득표율이 올라가고요. 그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보수정당의 득표율이 올라가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지금 한강벨트라고 하는 데서 가장 그게 취약한 데가 어디냐? 마포을입니다. 마포을에는 소위 말해서 상암동 쪽이 조금 이제 비싼 아파트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요. 아는 것도 있고 상암동은 오히려 약간 조금 지금 그 소각장 문제 때문에 안티 오세훈, 안티 국힘 이게 너무 명확해요. 그런 정서가 또 있군요. 왜 이거를 지금 오세훈이 지금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누구를 꽂아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 나와도 안 되는데 여기는 심지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정청래 의원이 관리를 잘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단발성 이슈 자체가 여기는 사실 안 되는 데다 그냥. 근데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한강벨트로 묶어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총선 구도가 이제 운동권 심판, 여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그 2월 4주차 이제 갤럽 여론조사 보면 한동훈 긍정평가가 52%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뭐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민주당의 요런 정권 심판 프레임, 요거 이제 뭐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요렇게 계속 가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일단 한동훈의 뿜뿜 효과는 완연해졌다. 뿜뿜하는 거죠. 정말 이 주목도가 뿜뿜해요. 뭐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중립계만큼은 아니지만 리액션 좀 나와야지 그때. 그래요? 뭐 해야지. 그래요? 자, 그래? 네. 네. 뭐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한동훈의 인기를 국민의힘이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당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 이거예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 또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한동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못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걸림돌은 두 가지야. 김공이야. 김공.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근데 김공인데 첫 번째는 김건희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녀 임기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한동훈을 위해서 여하튼 간에 그렇다면은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건 계속 뭐 총선 때까지 그대로 갈 여성 거다. 또 MZ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층, 무당층, 자영업층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영업층은 계속해서 짜증나는 게 경제가 안 좋은데 아니 왜 대통령이 경제에 더 집중해야지 김건희 여사
해결을 안 하고 있으면 뭐야 도대체 네. 뭐가 우선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가전은 이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 위원장은 여하튼 간에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국민의힘 지지율로 연결 안 되는 이 디커플링 현상을 네. 커플링으로 동조화로 만드는 것이 과제라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해결해야 돼요. 결국 선거는 프리미엄이냐 리스크냐의 싸움이거든. PR, 프리미엄, 리스크, PR. 네. PR의 싸움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보면은 국민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자기에 대해서 계속 이 민감하게 질문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재판이라든지 또는 비례대표제, 또 친명, 예. 또 친문 충돌, 대충돌이잖아요. 추미애, 임종석. 이거 뭐 지금 지역구도 분리가 안 되고 난리가 날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대당내성은 이제 이 그런 당내의 갈등 부분. 근데 이제 대정부성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나 이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동안 쭉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 새로울 게 뭐가 있느냐. 변신과 대혁신에. 네. 그게 나와야 되죠. 아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거 갤럽 여론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있는 거는 명확해요. 최근에 모든 지표를 네. 봐도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 있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일부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정권 심판론마저도 약간 약해지는 게 네.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총선 직전에 주요 보수 정당의 당대표의 지지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012년 3월 19일에서 23일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가 52%, 잘못하고 있다가 24%예요. 네. 자, 지금 현재 이번에 1월 23일에서 25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 52, 잘못하고 있다 40. 일단 잘하고 있다가 박근혜랑 똑같습니다. 이게 역대 선거에서 이 정도로 높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선거를 네. 앞두고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12년 총선 앞둔 박근혜급으로 한동훈에 대한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다. 네. 자, 그러면은 2012년 총선 결과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네. 152석 가져갔습니다. 단독으로. 오. 민주당이 127석인가 가져갔어요. 네. 자, 152석 가져갈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돼요. 그냥 단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과반은 안 되고 100% 안 돼. 거의 100% 안 된다고 네. 보고 일당도 매우 어려워요. 저는 10% 확률로 한 일당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박근혜는 이명박하고 5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를 뽑는다라는 박근혜가 간판인 거가 정권 교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한테는 보수 정당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중도층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은 그 전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4대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상동 교수를 비대위원으로 영입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뭐 재벌 중심의 이런 경제정책을 펼쳤던 그걸 반대해서 경제민주화를 외친 김종인을 영입하고 그리고 너무 노인들 중심의 정당이다라고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 상쇄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데려오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구도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있냐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권 심판론을 넘을 수가 없는 거다. 다른 무엇보다도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지금 쌍특검 그리고 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연인 9번째 거부권 이런 게 국민들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넘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아무리 한동훈이 높아도. 네. 그래서 한강 벨트에 이것도 의욕차게 내밀었지만은 정권 심판론을 넘기가 정말 힘들 거다. 네. 그렇죠. 인기는 어쨌든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보다 그만큼의 인기인데 어쨌든 구도가 다른 만큼 차별화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정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정반대죠. 왜 그러냐면 이번 총선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이 마음이 어디 쪽에 쏠리느냐에 달려 있어. 중도층 그러니까 특히. 지난 충돌 이후에 지난 1월 21일 대충돌이었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사이에 이 충돌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는 게 뭐 성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유권자들이 이제는 한을 보는 거예요.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인용한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한국갤럽조사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한동훈 52, 이재명 35, 무려 17%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52가 제일 정점일지 또는 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프리미엄 얻을 만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리스크 계속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채널A 라이브 낮에 12시부터 진행이 되나요? 12시부터 진행이 되는 이용환 앵커의 더 채널 A 남의 채널 지금 예고. 아니 왠지 다 출연하니까. 그러세요? 화요일 고정 출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야. 네,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 35대 52야. 그 이야기는 저는 이번 선거는 인물이다. 그냥 한동훈 보고 이재명 보고 투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상식도 탈출을 한 거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도 탈출을 한 거잖아요. 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 오히려 선거는 지금 국민의힘도 물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한동훈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디커플링이 돼 있어요. 연동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저는 위기는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의 위기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공천 신청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아예 총선에 참여를 안 하는 거냐? 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나 공천을 신청 안 할 테니까 전략 공천을 해달라는 약간의 시그널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다들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말이 다른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른 거 떠나서 뭐 해석은 자유인데 지금 유승민 의원을 오산에다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며 이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방금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환영 오산 자객 유승민 와라. 네, 와라. 그러니까 땡큐다 뭐 이런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온다고 안민석 의원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구도가 각이 잘 산다라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5번을 넘어서 6번째 이제 6선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땡큐다라는 거고.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당대표도 하시고, 그렇죠. 대선 후보도 나오고, 뭐 원내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안 한 게 없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원로란 말이에요, 당에. 고문이고, 그러니까 고문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핵관인지 윤핵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야, 오산에 붙여봐 한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너무 이게 내려치는 거다.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승민을 가서 모셔 그러니까 삼고초를 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약하게 만드는데 유승민을 해도 유승민이 수락을 할까 말까인데 야 유승민 어려우니까 오산에 한번 붙여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유승민에 대한 모독이고 오산이죠. 유승민이 하겠냐? 그러니까 오산이죠. 큰 오산. 누가 하나 했는데 오산. 그 오산 얘기 나올 때부터 오산 누가 큰 오산이다. 큰 오산.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중립계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역사적 흐름과 또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찰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래요? 이 오산에 저는 그냥 재밌게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이 오산으로 이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밥 호프예요. 밥 호프가 6.25 전쟁 중에 미문을 6.25까지 가는 거예요? 들어봐요. 이른바 1950년입니다. 50년도까지 갔어. 그러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산공항에 내려요. 바버프가. 그러면서 거기에 운집한 미군들을 향해서 인천 상륙작전 이유가 되겠죠. 그때 바버프가 얘기하면서 this place 그러니까 오산, misunderstanding 이렇게 해서 오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misunderstanding 그러면서 약간 오산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오산이다. 근데 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돌아가서 저는 이게 총선에 대한 절박한 것 또 윤통과의 온도차를 시도하는 걸 본다면 저는 조만간 한동훈 이거는 이제 총선 설명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2월 15일경 2월 15일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목요일 방송 직전이 되겠죠. 예. 유승민을 만납니다. 한동훈 그래서 의원님. 그렇죠. 예. 그래서 만나서 요청을 할 거예요. 역할을 해달라. 네,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경기도에 나서십시오. 근데 오산은 아니야. 수원이에요. 왜 수원이요? 왜 수원이냐면 수원이 5명이 다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수원 대첩 이른바 우리가 이 팔달문 대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화성 대첩입니다. 화성이 있으니까 이 정조 대첩, 화성 대첩을 통해서 경기도를 가져오려고는 포석.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김은혜에게 힘을 실어줬는지 모르지만 이른바 그게 이제 윤심 논란이었죠. 그랬죠. 근데 이제 한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도와 수도권 선대 공동 위원장을 이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 두 가지 효과. 하나는 중도층 바람을 불러오는 것. 두 번째는 그렇죠. 이준석 바람을 차단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이다. 두 가지 효과를 그렇죠. 노리고 그렇게 역할을 요청할 그래서 것이다. 공천 신청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건 한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다. 자, 나는 공천 신청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출마에 대한 삼고초려나 권유는 한 위원장의 몫이네요 하는 그 메시지죠. 아,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 줄 평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부터 할까요? 이거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 아까 그 브라이언 호퍼 얘기할 때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아무튼 바보프. 바보프 틀리면 죄송합니다. 로버트 호프 한강혈투 윤수일의 아파트.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은 서울이고 서울에서 한강벨트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부동산이에요. 지금 경기도도 저는 반은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윤수일이 가장 조명받는 띵띵띵 띵띵띵띵띵 띵동 띵동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부동산 대책을 여야에서 내놓을 약간 기미가 보이는 걸 봐서 그게 아니라 지난해에 뭐 우리 김준일 수석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숨겨진 자산가이시기 때문에 지난해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줬어요. 정부에서. 그렇죠. 그 영향이 있을 서울은 적어도 서울은 전체 다라는 말씀. 그럴 수 있다. 서울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강의 기적으로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지금 한강벨트라고 붙였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의 어떤 희망사항이에요. 여기 한강의 벨트가 균질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벨트를 얘기를 하면서 내온 게 운동권 심판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 심판론과 운동권 심판론이 부딪혔을 때 운동권 심판론이 이기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운동권 심판론은 이게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운동권 심판론 나도 공감해라고 했는데 딱 갔는데 이쪽에 우리 내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의원이 운동권이 아니야. 이게 작동을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운동권이 많을 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성동을에 지금 하태경, 이영, 이해우 나왔잖아. 여기에 현역 의원이 누구예요? 박성준 의원입니다. 이분 JTBC 앵커예요. 그렇죠. 운동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광진을에 오신환 나왔는데 여기 고민정입니다. 고민정이 운동권인가요?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운동권 해가지고 이인영 임종석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각이 살잖아. 뭐 이게 정청래 하면은 근데 생각보다 운동권인 지역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한강에서 기적을 이뤄가지고 국민의힘이 많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전체 대세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2012년하고 2020년 총선 의석수 수도권만 비교해 드릴게요. 2012년에 민주당이 서울에서 30석, 새누리당이 16석 가져갔어요. 당선자 기준으로. 그런데 2020년에는 41대 8이 됐습니다.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때도 민주당이 서울에서 훨씬 많이 더블로 가져갔잖아요. 자, 경기도가 핵심인데 경기도가 2012년에 민주당이 29, 새누리당 21. 반반 비슷하게 가져갔어요.
이번 2020년에 51대 7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인천도 6대 6이었는데 11대 1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2020년처럼 민주당이 압승은 하지 않더라도 전체 총선판에서 가져오려면은 수도권에서 선전해야 되는데 지금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2020년 똑같이 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훨씬 높다. 그러니까 한강 배트 이겨도 전체 총선에서는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